저는 결혼식을 바로 앞두고 아들의 약혼녀와 함께 있는 남편을 목격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아들이 저를 막았습니다. 아들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즐겁게 들어주세요. 그날 아침 저는 누가 떠민 것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야외 결혼식이 있는 날이니 엄마다운 평범한 긴장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모니터에 뜬 회계장부를 보고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 화면에 물을 떨어뜨린 것처럼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작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지인들의 회사 회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화롭지는 않아도 아들 지훈의 학비를 대고 남편 민준의 월급으로 메우지 못하는 자잘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집안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짙은 여명의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제 눈에는 몇 시간 뒤 분당에 있는 우리 집 정원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잔디밭 위에 줄지어 놓인 하얀 의자들, 올봄 민준이 직접 만든 아치에는 제가 작은 묘목부터 키워낸 장미가 만발해 있고 전등장식은 전구 하나라도 깜빡이지 않도록 3번이나 확인했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완벽한 하루를 맞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민준과의 결혼 생활 25년, 지훈을 키운 엄마로서의 23년. 저는 그동안 조용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일정을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치과 예약과 공과금 납부를 잊지 않는 손이었죠. 그는 매력적이고 활기차며 어떤 모임에서든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말과 말 사이에 정적이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서면 그는 말을 끊었고 휴대폰 화면을 제게서 돌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으면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 일이야. 곧 승진할 것 같아서.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느낌만으로 25년을 내던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서재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잠옷 차림의 지훈이 커피잔을 들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고 얼굴은 어른스러웠지만 어릴 때처럼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예식은 사시인데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 모든 게 완벽했으면 해서.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직 주무시니? 그가 물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일찍 나가봐야 한다고 하던데 고 판사님 댁에 드릴 선물을 찾아와야 한다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선물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그가 망설였습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물론이지. 아라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 질문은 마치 주먹으로 명치를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라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야망이 있으며 강남의 유명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또한 명망 있는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판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그녀의 시선이 지훈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우리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하필 오늘 그런 걸 묻니?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이라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는 커피 잔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를 볼 때 마치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한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듯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랑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두 분은 늘 금융이나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요. 아빠가 자기 멘토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 민준이 너무나도 능숙하게
그녀의 코트를 받아주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 설탕 2스푼에 우유 한 방울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을, 그의 시선이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머무는 것을 눈치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지훈의 손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는 거의 모두가 그래. 큰 걸음을 내딛는 게 두려운 거지. 이건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엄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그 눈에 담긴 깊은 고통에 제 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라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잘 다려진 셔츠와 바지, 환한 미소.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눈만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기 다 모였네. 그는 지나치게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중요한 날이다. 슬슬 준비해야지. 여보, 너무 힘 빼지 마. 아라한테 전화 왔는데 10시쯤 와서 좌석 배치 좀 확인하겠대. 무슨 좌석 배치요? 지훈이 물었고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아, 그게. 그녀 부모님을 서진이 삼촌 옆에 앉히지 않으려고. 저번 설에 정치 얘기로 누구랑 싸웠는지 기억나지? 민준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집안은 좀 특별하잖아. 우리끼리 따로 얘기하는 게 좋겠어. 물론이죠.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앉아서는 안 될 사람들끼리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서재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지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집안에 무언가 잘못되었고 그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자 한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10시 30분에 케이터링 업체와 최종 통화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 한 곳을 응시하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일정을 변경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전을 통째로 비워두었습니다. 지훈의 말이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머릿속에서 울렸고 집 전체가 그 현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저는 바쁜 척했습니다. 이미 반짝이는 부엌을 더 반짝이게 닦았고 거실 테이블에 꽃 장식을 다시 배치했으며 자잘한 소품 목록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모든 소리에 움찔했고 길을 지나는 차 소리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행복한 신랑의 어머니 역할을 연기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0시 유리 위를 긁는 칼날처럼 아라의 하얀 BMW가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밝은 블라우스를 입었을 뿐인데도 잡지 화보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집인 양 자신감 있게 현관으로 걸어왔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뒷문으로 나가 집을 돌아 거실 창문 아래 무성한 수국 뒤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제 마당에서 스파이 노릇을 하는 제 자신이 우스웠지만 알아야겠다는 욕구가 수치심보다 강했습니다. 큰 창문을 통해 민준이 그녀를 안으로 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매년 12월에 가족 사진을 찍던 벽난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가 그녀의 잔에 무언가를 따라주었습니다.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가 더 큰 소리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그녀의 등에 닿았습니다. 무심한 행동 같았지만 예의상 허용되는 시간보다 1초 더 길게 머물렀습니다. 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방에서 우리는 지훈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수십 번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남편이 아들의 결혼식 날, 아들의 약혼녀인 다른 여자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일어서려 했습니다. 들어가서 소리치고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터뜨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터뜨리려고. 하지만 위층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2층 복도 그늘에 지훈이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저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아래층의 상황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아라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더 가까이 몸을 기울여 무언가 말하자 그는 오랫동안 제 앞에서는 웃지 않았던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간 저는 그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 곁에서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집에서는 갑갑해 보였는데 여기서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 속으로 파고들었고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짧지도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키스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그림을 찢어버리고 멈추고 부숴버리기 위해 바로 그 순간 따뜻한 손이 제 팔꿈치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곁에는 분필처럼 창백하지만 차갑고 단호한 눈빛의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처마 및 까마귀 두 마리처럼 수국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팔꿈치 아래에서 떨리는 그의 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차갑고 침착한 분노에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안 게 아니에요. 몇 주 됐어요. 몇 주.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런데 왜? 히스테리가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는 창문 쪽으로 고갯짓했습니다. 창문 너머 아라는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민준에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을 맬 수 있도록 밧줄을 충분히 주고 싶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갤러리를 열자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 지역 컨퍼런스에 갔다고 했던 평일 낮에 두 사람이 롯데호텔 서울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몇 시간 뒤 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 뻔뻔할 정도로 행복한 표정으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 테이블에서, 그 다음은 비즈니스 센터의 폐쇄된 주차장 그늘에서 점잖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17개의 다른 장면이에요. 제가 사진을 넘기는 동안 지훈이 말했습니다. 17번이요, 엄마. 순간 저는 질투심 때문이 아니라 그 사진들에서 풍기는 순수하고 짙은 거짓말 때문에 휘청였습니다. 너 누구를 고용한 거니? 목이 타는 듯한 느낌에 겨우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훈아, 그 돈은 돈 걱정 마세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푼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나 고용한 게 아니에요.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진 이모요. 저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수진 이모? 다른 수진 이모는 우리 인생에 없었음에도 저는 바보같이 물었습니다. 엄마 동생?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로 20년 근무했고 지금은 사립탐정이에요. 이모라면 다른 사람의 미소에 우리를 팔아넘기지 않을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이모는 아빠의 출장을 딱히 믿은 적도 없었고요. 저는 소리 없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수국 잎이 뺨에 닿았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씁쓸한 향기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저는 살얼음판을 걷듯 집안을 다니며 사실을 사실대로 부르기를 두려워했던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 아들은 이미 우리가 빠지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널빤지를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니? 저는 비난이 아닌 그저 이해하고 싶은 어머니로서 물었습니다. 그랬다면 엄마는 저기 뛰어들었을 테니까요. 그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을 거예요. 아빠는 엄마가 과민 반응한다고 했을 거고 그녀는 울었겠죠.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는
턱을 굳혔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실만이 남을 거고 그 진실을 들어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다시 창문 너머를 보았습니다. 민준이 소리내어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잊었던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 웃음이었습니다. 키스도 등 위를 쓰다듬던 손도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돌려주지 않은 되찾은 그 웃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니? 제가 묻자 제 목소리는 단단해졌습니다. 공개적으로요. 지훈이 간단명료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요. 평판, 후폭풍. 우리가 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짓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나중에 이건 가족 문제니 밖으로 새어나가게 하지 맙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저는 우리 정원, 하얀 의자들, 아치, 파스텔톤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 근엄한 표정의 고판사, 카메라, 웃음, 와인 잔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천장등처럼 환하게 비춰질 진실을 지금 가서 막자. 저는 일어나려 하며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훈이 다시 저를 쭈그려 앉혔습니다. 지금 가면 네가 오해한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눈을 돌릴 수 없는 곳에서 할 겁니다. 그는 창문에서 저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엄마, 저를 믿으세요. 저는 이미 시작했어요. 수진 이모에게는 서류 파일이 있어요. 이모는 행동이 빨라요. 우리는 그가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그냥 결혼식을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진짜로 멈추게 만들 거예요. 두근두근두근. 심장이 관자놀이에서 뛰었지만 그 박동에는 메트로놈처럼 이상한 규칙성이 생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준과 아주 오랫동안 함께 살았기에 그가 혀로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에게 아주 작은 틈이라도 남겨주면 그는 그 틈을 문으로 만들어버릴 사람이었습니다. 알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 할게. 아라와 민준은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힘이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아래층에서 마룻바닥 삐걱이는 소리,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날 때까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무릎을 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 다른 쪽으로 집을 돌아 들어갔습니다. 그는 뒷문으로, 저는 정원에서, 그리고 가구 광택제 냄새와 부엌에서 나는 달콤한 냄새가 섞인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세상은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민주는 웨이터들과 농담을 하고 촛대의 초를 확인하고 납품업체 중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저는 친척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시를 내리고 평범한 하루를 사는 척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이 숨을 고르고 조용해졌을 때 민준이 잠시 눕겠다며 침실로 들어갔을 때 저와 지우는 제 서재에 들어가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그 방은 더 이상 방이 아니라 작전 본부였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깨끗한 폴더, 새 인생을 한 장 한 장 채워넣고 싶은 텅 빈 노트. 전부 다 말해줘. 제가 말했습니다. 순서대로. 지우는 제 심장에 낙인을 찍는 듯한 그 사진들을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수진 이모의 짧은 메모들, 호텔 직원의 이름, 이동 경로, 주차된 차량 번호까지. 저는 제 동생의 낯설고 단정한 필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상사에게 보고할 때 쓰던 것과 같은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전화할게. 저는 휴대폰으로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목소리가 낯설고 차분하며 떨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모가 지금까지 뭘 알아냈고 뭘 더 기다리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어. 엄마, 너무 늦었어요. 지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야.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자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제 아래의 책상이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어.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꺼야 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존경했던 그 업무적이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듣고 있어. 초 단위로 전부 말해봐. 수지는 제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음소리는 마치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체크 표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숨을 몰아쉬며 말을 마치자 그녀는 동정이나 어설픈 위로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가 그녀를 어떻게 보는지 나도 봤어. 내가 틀렸기를 정말 바랐지. 하지만 이미 3주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어. 기차 시간표처럼 규칙적으로 만나더군. 일주일에 2번,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현금으로 결제하더군. 시내 레스토랑, 비즈니스 센터 폐쇄 주차장. 전부 똑같아. 지난주에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그녀에게 목걸이를 사주더군. 까르띠에 급인데 절반은 현금으로 결제했어. 집안은 후텁지근했지만 저는 오한이 들었습니다. 대화가 눈물로 번지지 않도록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알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이해했어. 그 다음은? 그 다음.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 내가 그의 금융기록을 파봤어. 소액이지만 정기적인 이체 기록이 있더군. 15년 전부터 박선영이라는 한 여성에게 계속 돈이 갔어. 지훈이가 어렸을 때쯤부터 시작됐지. 박선영에게는 15살 된 딸 민지가 있는데 서류상 아버지는 없어. 외모는 민준을 빼다 박았더군. 공기가 송뭉치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두운 창문을 응시했습니다. 제 얼굴과 그 너머로 보이는 정원, 아치에 걸린 장미의 검은 실루엣, 빼다 박았다는 것만으로는 안 돼. 제가 말했고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한 답이 필요해. 동의해. 그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깨끗한 DNA 샘플이 필요해. 칫솔, 빗, 면도기, 뭐든 상관없어. 사설연구소에서 예비 결과를 받을 수 있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우리에겐 충분할 거야. 민준이 잠들었을 때 그는 옆 침상의 낯선 사람처럼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 욕실을 더듬어 그의 칫솔을 꺼냈습니다. 달아빠진 파란색 칫솔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비닐봉지가 천둥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봉투를 밀봉하고 우편함에 넣은 뒤 마치 그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듯 차가운 철문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새벽녘에 수진이 봉투를 가져가고는 가져감이라는 단 한마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낮 동안 집은 벌집처럼 윙윙거렸습니다. 플로리스트, 사진작가, 부사남, 복도에서 들리는 어린 사촌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민준의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연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사람들을 껴안고 촛불을 확인하고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남자의 피부 아래에 거대한 균열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고 장미는 어디에, 와인잔은 어디에, 냅킨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면서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수진이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돈 문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해.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옆집 앞차에 있어. 우리는 플라타너스 그늘 아래 제 차 안에서 마치 여학생들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단지 수다 대신 노트북에 표를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 패턴을 봐. 그녀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수년간 정기적으로 소액 현금을 인출했어.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눈에 띄지 않으려고 여러 ATM과 지점을 이용했지. 처음엔 취미인 줄 알았어. 희귀 동전 모은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건 위장이었어. 호텔과 레스토랑에 쓸 현금이었지. 그 다음이 더 문제야. 그녀가 다른 탭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날짜와 숫자, 서명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연금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 지난 1년 반 동안 거의 6천만 원을 빼냈더군. 서명은 언니 것이 아니야. 정교하게 흉내냈지만 언니 필체는 아니지. 언니가 제출한 서류들과 비교해봤어. 언니 이름 서연의 연자 받침 니는 항상 끝을 살짝 올리는데 이 서명은 뭉툭해. 오랜 뱃멀미를 한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애정 행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일 우리가 노후에 걱정 없이 살기 위해 수년간 쌓아온 안전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서는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금속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절도야. 맞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영 거는 별개야. 내가 마케팅 담당자인 척 가서 슬쩍 떠봤어. 별다른 건 없었지만 딸 민지는 정말 그를 많이 닮았더군. 하지만 우리는 닮았다가 아니라 서류가 필요하지.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큰 봉투를 꺼내 제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연구소에서 예비 결과가 왔어. 언니가 직접 열어봤으면 해. 종이가 눈처럼 손가락 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리지 않도록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봉투 끝을 잡아당기자 찢어지는 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숫자들이 적힌 표가 보였고 그 아래에는 화학이나 유전학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한 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었고 세상은 순간 완벽하게 고요해졌습니다. 수지는 저를 재촉하지 않고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언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계획대로 움직이자. 그리고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라에 대해서도 하나 더 있어. 이건 형사 사건이야. 수지는 좌석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아라 얘기야.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돈 문제야. 그녀는 자기 로펌에서 출장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어. 돈은 자기 어머니의 결혼 전성으로 만든 유령 회사 계좌로 들어갔지. 1년 동안 총 2억 원 가까이 돼.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형부 선물 사는 데 쓰였어. 여기 이체 내역이랑 1천만 원짜리 시계 구매 영수증, 식사비 영수증도 있고 아까 말한 신세계 백화점 목걸이 값의 절반은 민준이 현금으로 냈고 나머지 절반은 그녀의 비밀 계좌에서 나왔어. 저는 아스팔트 위 기름웅덩이를 보듯 그 숫자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지갯빛으로 반짝이지만 그 아래는 미끄럽고 더러웠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알아냈어? 제가 물었습니다. 부주의함과 오만함이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제범죄수사팀에 아는 사람도 좀 있고 내가 이 구조를 보여주니 바로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하더군. 정보도 있고 연결고리도 있어. 이건 명백한 형사사건이야. 그리고 또 있어. 그녀가 다음 탭을 클릭했습니다. 아라가 민준에게 알려준 무위험 부동산 거래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래는 존재하지도 않았어. 돈은 그녀의 비밀 계좌로 고스란히 들어갔지.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되레 이용당한 거야.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릿속의 스위치들이 켜지면서 환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알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자. 부엌에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침실에서 그를 구슬리는 것도 아니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이 모든 걸 꺼내놓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방법은 생각해뒀어. 지훈이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슬라이드 쇼를 위해 스크린과 프로젝터를 준비했지.
내가 미리 내 노트북을 연결해 둘게. 케이터링 업체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는 것처럼 위장할 거야. 내가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고. 리모컨은 작아서 손바닥 안에 들어와. 언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 누를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언니 서류들도 준비해둬.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내일 필요할 거야. 저는 집으로 돌아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물이 끓는 동안 금고에서 일주일 전에 숨겨둔 얇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명하고 공증까지 받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주변에 보고 듣는 눈이 너무 많아서 지훈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USB를 놓았습니다. 수진이 모은 모든 자료의 사본 사진, 입출금 내역, 서명, 예비 DNA 감정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고 생생한 철처럼 느껴지는 그 모서리들을 만져보고는 모든 것을 클러치백에 숨겼습니다. 그 후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집은 돌아갔고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민주는 누군가와 전화로 속삭이고 촛불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항상 아름다운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야외 예식이 시작될 4시까지 시간을 세웠습니다. 정확히 3시에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바지, 흰 셔츠, 앞치마, 단정한 머리. 그녀는 쟁반을 든 웨이터들 사이에 완벽하게 녹아들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경호원 옆을 마치 매일 드나드는 사람처럼 지나갔습니다. 스크린 뒤에 서서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한 채 저는 그녀의 어깨가 차분하게 움직이는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하기 위해 제 서재에 모였습니다. 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순서는 이래. 먼저 거실에서의 키스 사진, 그 다음엔 날짜와 시간이 적힌 호텔 출입 사진, 그 다음엔 현금 인출 내역, 연금 계좌 서명 언니의 니은 받침과 그의 뭉툭한 니은 받침을 확대한 사진, 그리고 레스토랑과 목걸이 영수증 순이야. 그 다음은 아라의 자금 횡령 구조도, 그녀의 유령 회사와 액수, 마지막은 DNA 감정 결과 한 줄로 마무리. 그게 저 뒤에 앉은 암흑의 이모님도 이해할 만큼 충분히 명확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할 순 없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부 한국어로 큰 글씨로 나올 거야.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책장에 기댄 채 서 있었는데 어깨와 턱선이 갑자기 할아버지를 닮아 보였습니다. 엄마, 그가 말했습니다. 사회자가 이 결혼에 반대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라고 말하면 일어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나머지는 빛과 스크린이 할 거예요. 일어설게. 제가 말했고 제 목소리가 유리의 날처럼 얇고 아주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4시가 되자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정원은 엽서처럼 빛났습니다. 하얀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장미 넝쿨 아치에는 가벼운 리본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 판사는 마치 대리석 홀에 앉은 것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현악 사중주단이 부드럽고 익숙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민준이 제 곁으로 와서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낯선 손, 낯선 인생. 그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유난히 아름답네. 모든 게 잘 풀려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옛날 사진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첫 줄에 앉아 무릎 위에 클러치를 놓고 그 안에서 작은 리모컨을 더듬었습니다. 엄지손가락 끝에 닿는 둥근 버튼. 하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둘, 사회자가 아치 앞으로 나와 하객들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음악이 잦아들었습니다. 지우는 마치 물속으로 뛰어들기 전 다리 위에 선 사람처럼 차분하게 아치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아라가 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고 지나가면서 아주 잠깐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사랑, 신뢰, 신의에 대해 평소처럼 매끄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제 속을 따뜻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그저 고요하게 만드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쪽으로 몸을 돌려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그가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이유가 있다면 저는 클러치 위에 손을 얹고 손가락 아래 버튼을 느끼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정원의 소음이 숨을 들이켜듯 잦아들었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움직임을 멈췄고 나무십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민준이 제 팔꿈치를 잡고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앉아, 망신시키지 마. 저는 끈적한 것을 털어내듯 그의 손을 뿌리치고 아치 옆에 지훈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지만 제게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 다음 아라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미소가 굳어지고 마치 누군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부른 사람처럼 눈이 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맨 뒷줄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회자께서 이유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있습니다. 고 판사가 이미 몸을 앞으로 숙이며 숨을 들이마셨지만 저는 그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클러치 속 작은 리모컨을 더듬어 엄지손가락 끝에 둥근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치 뒤에 스크린이 번쩍하고 켜졌습니다. 정원 전체에 우리 집 거실, 민준과 아라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 의심의 여지 없는 키스. 처음에는 모두가 숨을 들이켰고 그 다음에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더 가까이 보려고 발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아라가 움찔하며 이건 조작이야 라고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소음에 묻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차분하게 제 목소리에 스스로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몇 달째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롯데호텔 서울로 들어가는 장면들. 날짜, 시간 화요일, 한낮, 또 다른 장면 몇 시간 뒤. 좋은 영화라도 본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오는 모습. 시내의 레스토랑, 폐쇄된 주차장. 사람들은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고 목을 빼고 스크린 아래의 자막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돈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5만 원, 7만 원씩 소액으로 인출된 내역이 떴습니다. 여러 ATM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진 긴 거래 내역, 그리고 연금 자산 서류의 서명을 확대한 사진. 그 옆에는 제 이름 서연의 뒤는 받침과 벽돌처럼 뭉툭한 그의 위조된 뒤는 받침이 나란히 보였습니다. 뒷줄에 앉은 우리 친척 중 한 분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에게조차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어서 신세계백화점에서 구매한 약 500만 원짜리 목걸이 영수증이 떴고 처녀 파티에서 그 목걸이를 목에 건 아라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들. 그녀의 비밀 계좌에서 이체된 직후 구매한 1천만 원짜리 시계. 네 번째 줄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변했습니다. 그녀 회사의 파트너들은 내부 양식과 금액을 알아본 듯 했습니다. 아라는 제가 말했습니다. 가짜 컨설턴트를 통해 회사에서 약 2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돈은 제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사는데도 쓰였습니다. 이건 형사사건입니다. 고 판사가 일어섰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그의 아내가 곁에서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추위했던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고 속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크린에는 연구소의 표가 나타났고 그 아래에는 크고 간단한 말로 된 한 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맑고 검은 눈, 익숙한 미소의 윤곽. 이름은 민지라고 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 조용한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정원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박선영 씨의 딸입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99%. 민준 씨가 아버지입니다. 15년 동안 정수기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라는 처음으로 시선을 떨구더니 급하게 숨을 들이쉬고는 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얀 레이스, 먼지, 낯선 손들이 그녀의 팔꿈치를 부축했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젊은 하객 중 한 명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입을 벌린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던 말을 허공에서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어깨로 와인잔이 담긴 쟁반을 쳐서 쨍그랑 소리가 났고 낯선 사람의 바지에 샴페인 방울이 튀었습니다. 누군가는 물러섰고 누군가는 피했습니다. 그는 마치 유일한 탈출구가 주차장에 있다는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출구에 우리 사람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수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흰 셔츠, 앞치마, 단정한 머리. 그리고 정확히 필요한 곳에 발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발이 걸려 잔디 위로 넘어졌고 젖은 자국을 남기며 앞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서두르시나, 형부? 그녀가 거의 다정하게 차분히 물으며 그의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마치 차도로 뛰어드는 아이를 잡듯이 지우는 이미 제 곁에 와 있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속삭임이 아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아라가 분필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일어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신들이 꾸민 짓이야.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아니, 지훈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네 인생을 망친 거야. 정원은 다시 웅성거렸지만 이전과는 다른 너무 많은 것을 목격한 군중의 무거운 웅성거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사람들 사이를 뚫고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확신에 찬 걸음걸이, 그리고 그들의 차분한 발걸음 소리가 어떤 음악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고아라 씨? 그중 한 명이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마치 어린이용 딱총 소리처럼 맑고 짧게 울렸습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경찰들은 서두르지 않고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람을 데려가듯 조심스럽게 아라를 군중 사이로 이끌었습니다. 행복을 담기 위해 고용된 사진작가들은 이제 불행을 찍고 있었고 플래시가 눈을 때렸습니다. 아라의 어머니는 얼굴에 손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고 판사는 돌처럼 굳어 회색빛 기둥처럼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구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연루되기 싫다는 듯 서둘렀고 어떤 이들은 뒤를 돌아보며 속삭이고 휴대폰을 더 높이 치켜들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문 근처에서 순찰차 사이렌이 짧게 울렸다가 멎었습니다. 우리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시간, 목격한 것. 저는 마치 종이를 읽는 것처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라는 차에 태워졌고 하얀 레이스 드레스가 뒷좌석에서 볼품없이 구겨졌습니다. 민주는 몇 가지 질문을 받은 후 풀려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족 문제였고 돈과 위조 문제는 잔디밭 위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차로 걸어가 앉아서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끝났어요, 엄마. 지훈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제 안의 모든 버튼이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후 3시간은 안개 속 같았습니다. 어스름 속의 파란 경광등,
웅성거리는 마당, 흩어지는 하객들, 텅 빈 하얀 의자들, 허공을 향해 서 있는 장미아치. 저와 지우는 부엌에 앉아 마치 긴 여행 끝에 온 사람들처럼 물을 마셨습니다. 집은 거대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침에 저는 공증받은 서류와 증거 사본이 든 USB가 담긴 클러치를 들고 변호사에게 갔습니다. 우리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서류 뭉치 덕분에 모든 것은 빠르고 가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분쟁은 제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집은 제 소유가 되었고 민준이 우리 연금 자산에 입힌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남은 자산의 일부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손해배상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 뉴스 포털의 신부, 결혼식 아치 앞에서 체포, 신랑 아버지 서명 위조, 스캔들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집 전화선을 뽑고 미리 연락 없이 찾아오는 사람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고객들은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이들은 남았고 어떤 이들은 잠시 떠났습니다. 저는 날씨를 받아들이듯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래 숨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아라에 대한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그녀가 일했던 로펌이 피해자로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금액은 날짜별로 정리되었고 수법은 교본처럼 명확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 손해배상 의무. 그녀의 가족은 사방에 흩어진 평판의 조각들을 주워 모았지만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몇 달 동안 저지른 일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직장을 잃고 지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도시 반대편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가 언젠가 분당의 우리 정원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아마도요. 이제 그의 창밖 풍경은 주차장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법정에서가 아니라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하루에 서류철 하나씩 서두르지 않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마치 제 아내 가구를 재배치하듯. 그 정적 속으로 결혼식이 무산된 지 2주 후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봉투, 단정한 여성의 필체, 서연 씨, 박선영 씨가 쓴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 딸 민지가 뉴스에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서연 씨와 지훈 씨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뜨거운 물주머니를 쥔 것처럼 그 편지지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쥐고 있기는 고통스럽고 놓아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 편지는 책상 위 찻잔 받침 아래 노트 옆을 전전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장미를 보며 슬라이드 속 검은 눈의 소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불렀습니다. 그는 말없이 편지를 읽고는 바로 말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제 동생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들어 편지 아래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저편의 신호음은 마치 그 삶으로 가는 길이 차로 20분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것처럼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영입니다. 우리는 두 동네 사이. 항상 계피와 갓 구운 빵 냄새가 나는 조용한 카페에서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 창가에 앉아 냅킨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비틀고 있는데 지훈이 제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없이 그들은 커피 머신 소리와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박선영 씨는 평범하고 지친 여성이었고 어깨는 약간 처져 있었으며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뒤에 민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 이모가 왜 보면 바로 알 거야 라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때 민준에게 반했던 바로 그 검고 영리한 눈,
그리고 아직은 미숙하고 자신감 없는, 하지만 똑같은 미소.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너무 짙어서 컵 안의 숟가락 소리가 요란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방패처럼 책 한 권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고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맙게도 지훈이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몇 학년인지, 무슨 책을 읽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영화라는 단어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영화, 특히 흑백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고도. 지훈이 웃었습니다. 잘 됐네. 우리 차고에 이웃이 준 고추가 한 자루 있는데 같이 요리하는 법 배우자. 우리는 학교, 강아지, 지루한 시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전화번호만 교환한 낯선 사람들처럼 서둘러 헤어졌습니다. 그 후 같은 카페에서 또 한 번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박선영 씨 없이 민지는 머리를 닦고 왔는데 지훈이 책 표지만 보고 내용을 맞추려 할 때마다 계속 웃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듯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샐러드, 김치전. 민지가 조심스럽게 레시피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예전에 조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쁜 카드에 그 레시피를 정성껏 적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서 낯선 소녀는 더 이상 남의 인생의 상징이 아니라 그저 조용하고 잘 웃고 고집 센 민지가 되어갔습니다. 지우는 저녁마다 그녀와 영화나 웃긴 짤, 그리고 결국 창가 화분에 심은 고추에 대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일요일마다 그녀는 격주로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고 두 번째 일요일은 서연 씨 댁에서 저녁 식사라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소음은 잦아들었고 언론은 새로운 스캔들을 찾아냈으며 하얀 의자가 놓여있던 우리 집 잔디밭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느리지만 꾸준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건씩 그렇게 서류철 하나하나를 처리하며 제 작은 회계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유령이 나오는 집 같았던 그 큰 집을 팔고 조용한 곳에 작은 타운하우스를 샀습니다. 창밖으로는 라일락 덤불이 보였습니다. 부엌은 항상 따뜻했고 저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 끈기 있게 자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사무실은 싫어요. 조경 설계사가 되기 위해 공부할래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를 위한 땅이 충분했습니다. 그 일은 그에게 잘 맞았습니다. 그가 모든 화단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설계도 위에서 연필을 쥐는 모습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동네 도서관의 사서였습니다. 조용하고 친절하며 마치 방 안에 그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지는 그녀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고전 영화 감독이 더 나은지를 두고 웃으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제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음악을 들으며 바닥을 닦고도 울지 않았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주전자가 막 끓었고 창문에는 어두운 유리와 1년 더 늙은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문 앞에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늙고 회색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값싼 재킷을 입은 채 특유의 당당한 자세도 없었습니다. 서연 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저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제 안에서 장미 정원에 대한 기억과
리모컨 버튼에 대한 기억 중 어느 것이 더 강한지 가늠하면서 왜 왔어요, 민준 씨?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문턱에 서서 평소의 미사여구 없이 마침내 사람들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변명이 아니라 간단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뼈저리게 분석하고 있고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거짓말과 절도, 그리고 저와 지훈, 민지에게 한 짓에 대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항상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장 눈먼 사람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복도에서 이야기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전자 김이 이미 사라져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는 부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탈 수 있는 모든 것이 타버리고 따뜻한 재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을 용서할게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고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이 짐을 더는 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죠. 신뢰는 더 이상 없을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내리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나갈 때 그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저는 찻잔을 씻고 부엌 불을 끈 뒤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에는 그때 수국 뒤에 있던 저보다 한 살 더 늙은 여자가 비쳤습니다. 저는 과거의 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는 살아남을 거야. 네가 꿈꾸던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정직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게 더 나아. 하지만 과거의 자신에게는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자신에게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삶은 작고 명확해졌습니다. 평일에는 회계 일을 했습니다. 마치 모종이 잘 자라도록 옮겨 심듯 서두르지 않고 서류철 하나하나를 처리했습니다. 격주 일요일에는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작업실에서 가져온 웃긴 냅킨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정원과 마당을 설계하는 법을 배우며 종이 위에서 길과 화단이 딱 들어맞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식기 놓는 것을 도우며 식탁에는 항상 신선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민지는 영화에 대한 우리 논쟁을 듣고 웃었고 자기 책을 가져와서는 제가 그녀의 따은 머리를 칭찬하면 눈을 숨겼으며 어릴 때 음식을 소중히 여기라고 배운 것처럼 항상 접시를 깨끗이 비웠습니다. 가끔 두 사람은 발코니로 나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막 형제자매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오빠와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가끔 연락 없이 들러 식탁 위에 볶음밥이 든 용기를 놓으며 늘 하던 대로 살아있네라고 말하고 제 선반에서 화분 대신 빈 병을 발견하면 잔소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길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말 몇 마디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원에서의 그날 일은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이내 멈췄습니다. 각자 자신의 영화가 있는 법이니까요. 아라는 형기를 채우고 훔친 것을 갚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평판의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민주는 우리 동네에서 사라졌고 저는 군중 속에서도 가게 주차장에서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자 자신의 길이 있었고 저는 남의 집 담장을 넘겨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의 외로움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타운하우스 안의 작은 마당 같았습니다. 창문 아래 라일락 덤불 두 그루,
저녁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앉을 수 있는 벤치, 그리고 제가 직접 쓰는 평탄한 길. 때때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낡은 가구를 아깝다는 이유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때 영혼의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곰팡내 나는 낡은 장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아깝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저와 지우는 가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화분에 쓸 흑한 포대를 들고 있었는데 집 뒤 그늘진 보도블록 틈에서 아주 작은 녹색 새싹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두 손가락으로 그것을 잡고 생각했습니다. 뽑아버리면 깔끔하겠지. 내버려 두면 어쩌면 돌을 밀어낼지도 몰라.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고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한 달 뒤 그곳에는 작은 녹색점이 생겼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살게 둬요. 고집 센 녀석들에게는 기회를 줘야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경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딘가에 있을 다른 여성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항상 요란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거짓말보다 집을 더 튼튼하게 지탱해줍니다. 앨범 속 큰 사진들은 화려해 보이지만 어느 한 구석도 꾸며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작고 정직한 방에서 사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민주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일요일마다 제 집에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울리고 민지가 웃고 지우는 새로운 화단 스케치를 가져왔으며 부엌에서는 사과와 갓 구운 빵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부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때로는 상실이 끝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란 그저 집안의 조용한 질서와 당신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요란하지도 영화 같지도 않지만 이것이 삶이고 저는 이 안에서 비로소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